워런 버핏에게 배당금만으로도 투자금 전액을 뽑게 해준. 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 아이잭입니다. 투자의 기재, 오마하의 연인, 워런 버핏이 선택한 음료회사 코카콜라 컴퍼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카콜라 컴퍼니의 주요 지표를 볼 수 있는 현황판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처럼 분기 배당을 하고 있으며 약 3% 초반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성은 약간 부수적인 편으로 최근 5년 4.4%의 연평균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성장률은 약 2.5%로 2000년대 이후 역사적 최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은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관계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은 확실히 높은 편이며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 긍정적입니다. 배당 성향은 최근 10년간 다소 높아진 80%대이며 과거 50에서 60%대로 내려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카콜라와 대등한 수준의 기업인 펩시를 비교할 경우 최근 급속히 증가된 차입금은 딱히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몬스터 에너지 등 다른 소규모 업체와 비교하면 높은 점은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히 그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겐 그저 탄산음료이자 피자, 치킨, 그리고 햄버거를 먹을 때 항상 함께하는 단순한 음료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라의 시작은 소화제 기능을 위해 1886년 존 펜버턴이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르핀 중독과 건강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펜버턴은 코카콜라의 권리를 매각하기 시작하며 당시 또 다른 양사였던 에이서 킨들러가 1888년 권리를 매입하기 시작, 이후 1892년 코카콜라 컴퍼니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캔들러의 리더십 아래 코카콜라는 날개를 달아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코카콜라의 주 원재료는 코카잎, 콜라의 열매, 설탕과 탄산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 원료인 코카잎은 코카인을 만드는 주 성분이며 초기엔 코카콜라에 상당한 양의 코카인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03년 최종적으로 코카인이 배제되었으며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도 코카콜라를 만드는 원재료로 코카잎이 필요하지만 특수 처리 과정을 거쳐 코카인이 빠진 코카잎을 코카콜라가 받아 음료 제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비즈니스는 정말 단순합니다. 음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조금 복잡합니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병, 캔, 페트 같은 완제품과 뷔페나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음료기계를 통한 판매입니다. 유통 흐름은 본사에서 원액을 생산하여 음료기계를 사용하는 뷔페나 패스트푸드점에 직접 판매를 하거나 완제품으로 마트 등에서 판매를 위한 병입 과정을 통해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코카콜라의 다양한 브랜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탄산음료, 이온음료, 주스류, 커피, 에너지 드링크까지 다양한 무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자체 이외에도 스프라이트, 환타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탄산음료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암바사, 써니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탄산 음료로는 물, 이온음료 라인과 주스, 커피 라인으로 구분되겠으며 파워에이드, 토레타, 시그램, 비타민 워터, 코코팜, 미닛메이드, 조지아, 골드픽 등 다양한 음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코카콜라 기업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의 매출은 모두 음료 판매와 관련되어 있으며 앞서 말한 음료들을 소개한 것처럼 무알코올 음료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물장사 기업이지요. 이 중 약 50% 이상의 매출이 탄산음료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주스, 커피, 이온음료 등이 골고루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음료를 제외한 완제품 음료 기준 각 부분별 세계 시장에서 1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의 경우 코카콜라가 몬스터 음료 회사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함으로써 자사 실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음료 매출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엔 지역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코카콜라 컴퍼니의 IR 자료입니다. 탄산 소비 1위 국가인 미국답게 코카콜라 회사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 북미 지역으로 약 31%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유럽,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을 묶어 2위를 하고 있으며 태평양 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남미 지역 순으로 매출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북미 지역 다음으로 높은 19%의 매출 점유율을 자랑하는 바틀링 인베스트먼트라는 부분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 부분은 제품 포장, 즉 병입 및 캔 포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틀링 인베스트먼트 부분은 최근 구조 조정 중에 있으며 매출은 높지만 수익은 크지 않은 부분입니다. 매출 성장을 보면 코카콜라는 최근 1년, 3년, 5년 모두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펩시는 작지만 9% 성장을, 몬스터는 63% 가까운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 성장률은 코카콜라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앞서 말하였던 바틀링 인베스트먼트와 큰 연관이 있고 코카콜라의 주요 제품 판매 매출과는 큰 관계가 없기에 매출 하락은 일시적입니다. 그럼 버틀링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자사의 음료 완제품 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을 위해 2006년 버틀링 인베스트먼트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이 BIG는 자체 생산 라인을 포함해 코카콜라 음료 제품을 캔, 병, 페트 등 최종 포장하는 수백 개의 공장, 기업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평상시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코로나19나 2008년 미국 경제 위기 같은 시기에 중소형 생산업체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품 부족부터 물류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결국 코카콜라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안정적인 제조를 위해 금전적 지원부터 생산시설의 효율 및 생산성 증대,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서의 안정화를 위한 코카콜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시설, 즉 공장시설과 관련된 BIG로부터의 매출은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13년 코카콜라는 BIG와 관련하여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조조정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BIG의 매출이 높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낮은 수익성 대비 지속적이며 많은 금액이 계속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점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 구조조정 전까지 급격히 늘어나는 지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BIG를 별도 부분으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늘색 부분이 새롭게 생기며 본사와 북미 지역 부분이 매출과 지출이 모두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코카콜라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은 2017년 북미 지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그리고 2019년 순차적으로 중남미와 중국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IG와 관련한 구조조정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바틀링 인베스트먼트로 인한 재무 변화는 2편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매출에 대해 간략히 보았는데요. 이번에 코카콜라의 경쟁사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의 메인 경쟁사로 펩시를 빼놓을 수 없지요. 그 이외에도 몬스터 에너지, 닥터페퍼 등을 주요 음료 경쟁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 경쟁사와의 기업가치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치 배수는 EV/EBIT을 적용하면 코카콜라 24.9배, 펩시 21.4배, 닥터페퍼 21.3배, 몬스터가 29.2배에 해당하며 이들의 평균은 약 24.2배로 볼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평균보다 약간 고평가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펩시와 닥터페퍼에 비해 상당히 고평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잉여 현금 흐름을 적용한 기업가치 멀티플에선 코카콜라가 4개 기업의 평균인 33.4보다 낮은 32.6배이며 펩시나 몬스터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닥터페퍼에 비해선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닥터페퍼의 경우 배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배당을 중지할 수 있으니 잉여 현금 흐름 지표가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번엔 ROE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로 특정 기간의 순이익을 동일한 기간의 평균 자본으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금 대비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높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ROE의 경우 펩시가 가장 효과적인 52%를 보이고 있으며 코카콜라는 약 41%, 몬스터는 26%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닥터페퍼는 5.6%로 꽝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기업 간 평균은 31.1%로 코카콜라의 ROE는 평균보다는 높지만
대표적 경쟁사인 펩시보다는 10%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완료 시 펩시 수준의 ROE를 끌어올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30%에 머물던 ROE가 최근 40%로 올라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며 이는 계속되고 있는 BIG 부분 구조조정의 효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코카콜라 배당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주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19년 대규모 투자와 함께 미국 증시의 주당 40달러로 상장한 코카콜라의 주가를 지금의 주가인 49달러와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100년이 넘는 상장 역사 속에서 11번의 분할을 통해 한 주가 9,216주로 분할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장 후 첫 해 170만 달러를 배당을 통해 지급하며 코카콜라 배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지난 지금 당시 170만 달러였던 배당 총액은 현재 7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한때 배당을 중지하였던 코카콜라는 다시금 시작하여 현재 58년 연속 배당금 지급과 배당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차트를 보면 꾸준한 매출, 순이익, 배당금 지급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배당금 그래프가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근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난 40년의 자료만 보아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브랜드인 만큼 별도의 R&D 비용이 많이 투입되지 않으며 꾸준히 판매되기에 현금 창출 능력이 월등하여 계속해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항상 50에서 60%의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당 배당금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 잠시 순이익 급락으로 인해 배당 성향이 갑작스럽게 상승하였는데요. 이를 제외하면 항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배당 성향은 80%에 있는 점은 눈여겨볼 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료처럼 코카콜라 주식을 사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입니다. 코카콜라의 실적과 배당 정책에 워런 버핏은 1988년 처음 코카콜라 주식을 사기 시작하였으며 94년까지 총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1억 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가치는 약 2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배당금을 포함 약 2000%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만 최소 70억 달러에 달하기에 이미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워런 버핏이 매수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주가 흐름이며 폭등과 하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카콜라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주요 리스크는 바로 건강과 세금 관련 리스크입니다. 먼저 건강 관련 리스크입니다. 세계는 설탕, 지방 그리고 건강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며 보다 건강한 식문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 헬스 기업, 건강 음료 및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 내 탄산음료 소비는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과 관련하여 탄산음료 섭취 하락은 서서히 진행되기에 지금도 계속되어가는 다양한 음료 출시로 대책을 세울 수 있기는 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50%가 넘는 탄산음료 비중을 고려하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세금 리스크입니다. 2017년을 보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급락한 순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7년 새롭게 생긴 세법에 의해 일회성 비용 36억 달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리스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017년 당시에는 새로운 세법의 적용으로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동일한 영향을 받았기에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2007년에서 2009년 회계 연도에 대해 34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미 국세청과의 조세 소송에서 패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국세청이 해당 내역을 2009년 이후의 회계 연도에 적용을 하게 될 경우 전체 추가 세금만 최소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아직 해당 소송이 최종 결정 사항이 난 것은 아니며 코카콜라와 미 국세청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1년치 순이익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큰 리스크로 보이며 이 경우 미래의 배당 정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카콜라에게는 확장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콜라의 영원한 라이벌 펩시는 음료 이외에도 도리토스, 치토스, 퀘이크오트 등 다양한 스낵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듯 스낵 비즈니스 진출도 가능합니다. 매출 또한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최대 매출에서 100억 달러 이상 하락하며 2018년 바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본격 회복을 시작하였지만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2분기 다시 매출은 바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3분기 곧바로 회복하였으며 4분기까지 유지 중에 있습니다. 백신의 효능이 있다면 다시 사람들은 외식을 할 것이며 음식 체험을 통한 매출 상승 또한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런 버핏에게 배당금만으로도 투자금 전액을 뽑게 해준 코카콜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배당주들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